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올렸던 에피소드 중에 스타벅스 에피소드, 건물주? 네, 건물주 에피소드가 아주 굉장히 조회수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살짝 이제 멘붕이 온 게 저희는 스타트업 방송인데 부동산 이슈에 굉장히 클릭을 많이 해주셨다. 그래서 살짝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긴 했는데 이제 부동산 사실 네, 너무 뜨거운 감정이고 항상 그죠. 재미도 있고 꼭 알아야 되는 한국인이라면 부동산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네. 특성일 수도 있는데 이제 부동산 전체 투자자산 대비해서 부동산 비중이 좀 큰 편이다 보니까 그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실제로 거주를 위해서도 그리고 투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는 하니까 네,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부동산 이야기에 지방 소멸이라는 이슈를 한 스푼 넣어서 이제 향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주장들 어떻게 될까 이야기 그냥 해보려고 가져와 봤고요. 네네. 이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사실 요즘에 많이 식었죠. 이제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에 대비해서 이제 금리도 많이 오르고 투자를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맞아요. 관심도 많이 식긴 했지만은 맞아요. 그래도 여전히 30대, 40대는 여전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할 나이대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네. 여전히 뭔가 최초 구매? 부동산 최초 구매? 이런 지표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연결해서 향후에 또 이 가격을 유지할까? 왜냐면 지금 이제 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팔 때가 됐을 때 이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작게 어느 시점 이렇게 보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서 이제 지방 소멸, 우리 인구도 사실 줄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이긴 한데 이게 이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들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인구랑 관련된 거는 진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인구 때문에 결국엔 떨어질 것이다. 일본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도 런던 파리처럼 계속 그냥 우상향할 거다. 네, 인구와 관계없는 것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또 등등등. 네,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그냥 러프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소유권, 매매 가격이라는 것들이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권한이라고 보면은 이제 이 부동산의 사용권과 수익권, 처분권 이렇게 세 가지 법적으로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구분자가 이거잖아요. 토지라는 입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이라는 상품 이걸 사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입지에 대한 사실 밸류에이션을 하잖아요. 주식도.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 가치평가 같은 걸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구성하는 요인은 입지일 텐데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얘가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위치가.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해서 중요성을 찾을 때 교통, 교육, 아이 교육일 수도 있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얼마나 있는 자연환경이 좋은가 이런 것들이 입지를 구성하는 요인이 될 테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이라는 상품을 구성하는 요인은 얼마나 큰가 그 안에 편의시설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걸 사용하는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가 이런 요인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합이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거랑 이제 지방 소멸을 연결을 하자면 이제 큰 그림을 봤을 때 사실 대한민국은 인구도 늘어나고 이제 경제도 더 발전을 하면서 사실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왔죠. 1960년대부터 계속 쭉쭉쭉 늘어났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개발도 하고 새로 지어지면서 이제 계속 늘어나는 형태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 우리 인구도 이제 정체 조만간 거의 한 2030년까지는 이제 맥스를 찍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줄어들 일만 남았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우리의 경제 이제 근간이 되는 경제의 근간이 사실 원래도 제조업 베이스여서 이제 되게 인구에 민감한 거죠. 이제 공장을 돌리거나 할 때 이제 인구랑 얼마나 이 회사가 성장을 할 것인가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텐데 아무래도 아직도 제조업에 의존하는 그런 비중이 높은
경제 상황이고 서비스업이나 뭐 금융업 이런 데에서 좀 더 크게 발전이 있어야 하고 더 좋은 일자리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그쵸. 좀 어려운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인구가 줄면서 같이 뭐 이런 수요도 줄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지방 소멸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전세가율과도 되게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전세를 이 가격을 주고 지금 사는 게 맞는가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네네네. 내가 이 입지에 살았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전세가나 매매가나 이런 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수도권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대한민국은. 그죠. 상당하고 이제 그래서 미래 가치가 큰 지역 수도권 쪽은 이제 가격이 오를 때에도 보셨겠지만 엄청 올라가잖아요. 막 5억, 막 10억 이렇게 올라가고. 맞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같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이제 팍 떨어지는 그런 그쵸. 걸 보이고. 지방부터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어떤 곳들은 입지가 너무 좋아서 어느 정도 가격을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곳들은 입지가 좀 상대적으로 별로여서 좀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수도권 집중화가 되게 심한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요소들이 있나 보면은 사실 미국이랑 일본도 이런 수도권 집중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나라라고 해요. 미국도 사실 땅덩어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 주변에 모여 사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쿄 중심으로 엄청 그 인구도 많이 집중되어 있고 네네. 도시가 큰 편인데 근데 이제 수치로 보자면은 한 그 전체 인구 중에 30% 정도가 수도권 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이게 한 60% 정도라고 하고 있거든요. 집중이 좀 심하게 되어 있는.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런 KTX나 SRT, 기차가 되게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뭐 1시간, 2시간 하면은 뭐 부산까지 갈 수 있고 광주까지 갈 수 있고 이렇게 되어버려서 사실 수도권에서 시작된 단일 생활권 국가가 돼버린 거죠. 하루면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마치 싱가포르 마냥.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는 것도 좋은데 어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발달되어 버려서 수도권에 있어도 사실 큰 어려움이 없는 네, 지방에 일자리가 있어도 사실 뭐 주말에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사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런 수도권에 대한 과집중, 네. 과몰입으로 인해서 미래의 모든 수요를 땡겨와서 이렇게 현재의 서울 집값이 높아진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미래의 수요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미래에 이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아야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수요인 거죠. 이 입지에 대한 멀티플인 거죠. 그래서 사실 미래의 모든 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서울에 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 라는 기대치가 지금이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되게 굉장히 주식으로 따지면 하이 멀티플인 상황. 그리고 또 한국의 GDP 대비 주택 가격이 사실 다른 나라 대비 좀 높은 편이라서 2배 정도 되는 편이라서 너무 비쌉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한국에 이제 이런 구조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약간 거의 섬나라잖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나라는. 네. 그리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실 모든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있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나 뭐 문화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도 사실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지방에 많이 내려가야 할 요인들을 많이 찾지를 못했고 그리고 지방으로 뭔가 이전을 하는 뭐 공공기관이나 있긴 했지만은 사실 사람들이 선호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렇게 지방에 가서 일을 하거나 거기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편의시설에서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수도권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계속 높아지는 네. 악순환.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의 최대치가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네.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낮은 출산율 때문에 지방부터 되게 빨리 소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도 이제 순차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겠죠. 뭐 이민을 엄청 받지 않는 이상. 네네. 그리고 이제 지방이 소멸하면은 수도권이 집중화되고 지금 에너지를 얻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방 소멸이 이제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 부동산 가격의 밸류에이션이 피크일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20년 동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제 지방이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에 따라 있는 것 같고, 뭐 사실 일본 얘기를 하자면은 네네. 일본도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쵸. 사실 일본은 그래도 지방에서 서비스업이죠. 관광이나 뭐 이런 걸로 좀 많이 분산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소멸을 그래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사실 인구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이걸 남아서 인구도 없고 그 곳에서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도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요인도 없고 네. 그렇다 보니까 지방에서 벌써 이제 인구도 줄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요인도 떨어지고 해서 많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수도권도 이게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대한민국 자체가 네, 부동산 가격이 사실 좀 그러면은 좀 줄어들 일밖에 없어서, 만약에 이제 뭐 좀 여윳돈이나 이제 네네. 투자를 하려고 하는 돈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해외 뭐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네. 뭐 동남아 쪽에 더 네네. 확장이 가능성이 높은 곳에로 투자를 할 요인이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정부나 이런 곳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지구 온난화 문제나 마찬가지로 네.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 있게 좀 방어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출산율도 사실 되게 비슷하게 네. 되게 많이 실패를 한 거죠. 이미 그쵸. 지표로 나타난 것은.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방 소멸에도 뭐 지방에 가서 일을 하면은 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것도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뭐 확실히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큰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한 지방 소멸과 수도권도 어느 순간에는 소멸도 이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현재 수치가 밸류에이션 고점일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는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이거를 방어를 잘 해서 어떻게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네. 그쵸. 그렇다고 이제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기는 또 애매하고 어쨌든 분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뭐 부동산, 뭐 주식, 뭐 현금, 뭐 등등등 네, 분산을 해야 돼서 부동산에 또 투자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느 정도 비중과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걸 투자를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올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잘 해야 할까 고민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향후 5년, 10년 후에 만약에 내가 여윳돈이 있으면은 베트남에 투자를 해야 하나 네 다른 곳들에 투자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고 베트남도 은근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네, 많이 있어요. 네. 네, 꽤 있을 것 같고 빠르게 성장하는 개도국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베트남 전에 원래 중국이었거든요. 네, 그랬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의 에스모 기업의 공장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집값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그건 사실 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죠. 네. 결국에는 좀 일자리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국내에서 이제 지방 도시들이 좀 그래도 살아나려면 일자리가 그쵸. 네,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이제 부동산이 너무 다양한 영역들의 요인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경제 구조도 좀 더 서비스 중심, 금융 중심으로 되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런던이나 파리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사실 거기도 집값이 엄청 비싼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한국은 과연 그러면 한국 금융이라고 하면은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규제가 너무 심하죠. 네, 일단 외국인들 접근성이 낮죠. 네, 굉장히. 네, 원화라는 장벽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근데 원화 가치가 좋으려면은, 우리 제조업도 잘해야 되고, 서비스업도 되게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있고, 이런 것들과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네, 출산율도 그렇고, 네, 뭐 지방에서의 일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진지하게 해외 투자, 부동산 해외 투자. 왜냐면 사실 주식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사실 이제 앞으로를 대비를 했을 때에는 네네. 해외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좀 들고요. 해외 부동산이 또 근데 약간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베트남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도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완전히 자본주의 개방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소유권을 내가 맞아요. 평생 갖고 있지 못할 수도 맞아요. 있고 막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싱가포르에서 가서 보면은 이제 뭐 99년까지만 나한테 소유권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접근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리스크 테이킹 원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뭐 아니면 리츠 같은 것도 얼마나 지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ETF 투자도 하실 수 있고요. 네. 네. 아니면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곳에서 뭐 기회를 찾을 수도 있어서 선진국이니까 좀 더 공부를 하거나 약간 접근성이 있으니까 네네네. 오히려 개발도상국보다는 맞아요.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 그런 제도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집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지금 다 이제 집 사는데 들어가는 그쵸. 부채인 거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집값에 집착을 하게 되는 맞아요. 재산은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막 그 전세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잖아요. 한국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계부채도 되게 높아 보일 수밖에 없고. 맞아요. 사실상 전세 제도가,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확 풀어주면서부터 집값이 이제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리고 수습이 좀 힘든 상황. 그쵸. 집값은 한 번 오르면 떨어지기가 또. 그죠. 막 떨어지지 않잖아요. 주식이랑 또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점점 더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이 좀 약간 수월하다?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지가 좀 파악하는 게 좀 수월한데 부동산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이렇게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너무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투입되는 돈은 되게 상당히 크고 맞아요. 사실 주식은 뭐 얼마 안 있어도 투자를 금방금방 할 수 있고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한 번 투자하면 정말 중요한 결정이고 맞아요.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내가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아마 교육도 들으시고 그러시는 맞아요. 것 같고 네. 저도 교육을 들어야 되나 언제 다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집 마련 약간 한국인의 숙제 같은 거잖아요. 내 집 마련하는 거.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제 돈이 막 풀리던 시점이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일하기 전부터 이제 돈이 막 풀리는 그런 시점이라서 일하는 이 경력 동안에도 이게 올라가는 건 봐와서 이렇게 정체가 되고 이제 이렇게 정책이 꺾이는 건 또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사실 되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막 이게 10년, 20년 사이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되게 신중하게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일본 친구들은 집을 사더라도 시대 차익을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실거주 느낌으로 산다. 맞아요. 이런 얘기 하는데 어찌 보면 그게 마음 편할 수도 있겠다. 이거 하나에 되게 막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도 맞아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뭐 다른 얘기지만 일본 친구들은 뭔가 새로운 일을 안 하려고 한대요. 왜냐면 새로운 일을 한 사람들이 다 망했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 뭐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라든가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걸 했는데 주변에 보니까 그걸 한 사람이 오히려 망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평탄을 치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있대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도 없고 굳이 나가야 하나? 그런 생각도 있다고 하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저희는 엄청난 것 같아요. 저는 그 면에 있어서는 뭐 이것도 사실 좀 줄긴 했어요. 제가 뭐 상대적으로 뭐 21년보다는 많이 줄긴 했는데 근데 여전히 아직도 의욕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브까지 가서 줄 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앞으로도 이럴까 아니면 일본처럼 이렇게 될까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건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데 일본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라도 이 액티브한 뭔가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확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고민을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